네, 저희 이제 마지막 패널인데요. 세 번째 패널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저희 트럼프 2.0 시대의 북핵이란 주제로 박인희 전임 한국국제학회 회장님이신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제정치학회春季학술회의 마지막 세션 트럼프 2.0 시대의 북핵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저는 국내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앞 세션에서도 논의했던 기술 안보, 경제 안보 문제, 특히 더더군다나 북한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지도자의 리더십과 변화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게 됐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약간 투 트랙처럼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아주 거의 정상적인 수준의 핵보유 국가로 언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공식 석상에서 또 국무부 차원에서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카드는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또 동시에 던지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 북한 문제가 거의 모두 북핵 문제로 치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학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막연히 과거 루즈벨트 시대 때 허니문 피어리어드, 100일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 거를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뉴딜의 혼란 속에 당선된 32년도 대선에서 당선된 루즈벨트가 33년 첫 대통령 취임을 할 때는 3월 4일 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루즈벨트가 뉴딜을 빨리 해야 되고 대공황에 나라가 엉망인데 정책을 빨리 시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단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을 때는 36년도 선거를 한 다음에는 37년도에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행정명령으로 그걸 바꾼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언론은 4개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어떤 언론은 100일, 어떤 언론은 6개월, 이 사이에 대부분의 중요한 어젠다들이 세팅이 된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스몰 딜을 할지 근본적 비핵화를 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3개월, 100일 혹은 4개월 이내에 루즈벨트의 전통을 따라서 세팅이 될 텐데, 우리 정부는 의미 있는 인풋을 넣고 있을까?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우크라이나, 중동 다음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세팅되고 있을까? 이런 게 너무도 궁금한, 너무도 분석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신진학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이미 이제 학위를 받으신 지 꽤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냥 성함만 한 번씩 부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백선우 박사님, 또 아주대학교의 김명철 교수님, 동아시아연구원의 EAI의 김양규 박사님, 또 통일연구원의 백성준 박사님입니다. 라운드 테이블답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한 서너 차례 정도 토론을 하고 또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할 텐데, 세 개의 질문은 미리 네 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자 제가 생각하는 5분 정도 하면은 이런저런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또 질문 하나씩 더 만들어서 드리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조금 질문을 드렸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으로 건드리려고 하는데, 완전한 비핵화 전통에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의 입장을 강요할 것인지, 언론에서 쓰는 저널리스틱한 표현인 소위 스몰 딜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그 두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백선우 박사님부터 한 5분 정도의 다 1라운드를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백선우라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라운드 테이블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박윤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인지 스몰 D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국내외 정책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제왕적인 리더십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그러한 힘에 다른 국가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핵을 뭐 핵 동결이든 핵 군축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정을 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나마 핵 보유국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제왕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이 트럼프의 성향상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가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동인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핵무장 시도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란, 시리아, 그리고 기타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많은 국가들이 미래에 핵무장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과 스몰 딜을 해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해 버린다면은 이 미래의 핵 보유국 국가들에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버티고 계속 이제 그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다 보면 언젠가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기를 하고 우리의 핵무장을 받아주겠구나. 이렇게 나쁜 선례가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향후 대외 정책을 추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근거는 인태 지역 내에서의 미국 동맹국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은 대중국 견제일 것입니다. 이 대중국 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등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의 지원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데요. 만약에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어떤 식의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이 대중 견제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큰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또 미국에게 또 다른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마지막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 D를 선택하는 근거 역시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현실성입니다. 협상을 통해 비핵화에 이르렀던 리비아 사례와는 달리 지금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북한이 한 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90기 정도로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 핵무장 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또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비핵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 번번이 이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실패로 끝이 났죠. 따라서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이제 미국의 비핵화 정책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였을 뿐 결국 CVID라는 큰 대원칙에 근거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한 이 CVID를 4년이라는 짧은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는 트럼프가 다시 또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자체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는 근거를 대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안보 우선주의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미국에 대한
어떤 안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효율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 기조와 좀 맞지 않는가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근거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 박사님 그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해 주셨는데 뭐 저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서대로 하죠. 김명철 교수님. 네. 어떤 입장을 택할 것 같은지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김명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지 스몰 딜을 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두 달이 이제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외교 행태 자체가 굉장히 변칙적이고 예측하기 힘들고 그 자체 뭐 예를 들면 확실성이 불확실성 얘기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바꿔왔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 대북 정책이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이 뭔가 우리가 몰랐던 대단한 그랜드 띠어리가 있다기보다는 마찬가지로 결국 트럼프 특유의 그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몰고 가고 이게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제왕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그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첫째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 대북 북한의 핵 위협의 해소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 국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그 자체가 자기의 개인적인 업적으로서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결국 지지 기반이 미국 우선주의 실현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요했었던 외교적 타깃이 중국이었다라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측면에서 북한과 대북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의 중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휴전을 먼저 맺고 전쟁을 종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좀 거친 접근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 북한 대북 정책도 기본적으로 시작은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스몰 딜이 아니라 빅 딜을 추구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일종의 협상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큰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 되고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과도한 요구를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였다라면 스몰 딜이 어떻게 추구될지에 대해서 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시작은 완전한 비핵화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백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비핵화가 안 된다라면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예를 들면 ICBM 발사 동결하고 핵실험 동결하고 이런 것들만으로도 사실 트럼프를 일기에서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켰고 뭐 내가 있는 동안에 최소한 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면이 됐다라면 또 스몰 딜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중간 선거 앞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에는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배후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도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자기의 그 외교적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뭐 설득력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김양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동아시안공원 김양규입니다. 먼저 비상한 시국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서 겹치지 않는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질문을 주실 때 둘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박인희 교수님께서 역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근거를 다 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 다 잘 아시는 얘기가 아마 1세션에서 논의가 됐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1기 때 존재했던 여러 가지 대내 정치 견제 세력들이 2기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대중정치 차원에서. 그러면 조금 더 날 것 그대로의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게 외교 정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거래적 접근이랄지 자기 모순성이랄지 변덕이라고 하는 것이랄지 이런 특징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행동 패턴을 좀 보면 단기적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기존의 관행과 규범을 무시하고 그리고 강압과 유화를 오가는 전방위적 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4기 이내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실현되거나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지금 관세 정책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굉장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시나리오에 대한 모두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 경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근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공식 성명입니다. 뭐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1월 28일 백악관 대변인 성명, 2월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다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동맹국의 강한 선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앞에 발제해 주신 분들도 그리고 엘브리치 콜비 미 국방차관이 이제 인준 청문위원회에서 강조했던 걸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북한이 한국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다. 그리고 북중의 핵능력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미국에 대항하는 카운터 코얼리션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동맹국의 선호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의 전쟁 종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콜비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리프만 갭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와 가용 가능한 자원 사이의 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자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관성이 작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경로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이거는 unfinished job이다, unfinished task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할 일이고 할 수밖에 없고 시간 문제다. 북한과 미국 사이 정상회담 다시 재개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스몰 D 경로 또한 어느 시점에서 추진될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이 대외 정책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뭐 무역 정책이나 상호 관세, 뭐 행정 효율비 대량 해고랄지, 그리고 뭐 불법 이민자의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었을 때 어떤 돌파구를 위해서 북핵 이슈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잠수함 능력에 대한 동결 그리고 핵실험 금지 등을 대가로 해서 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대한반도 미국 전략자산 중지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해제, 뭐 일부 해제 이런 식의 스몰 D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인혜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레토릭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꺼려했던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그냥 막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할 때도 얘기하는 게 The American taxpayers now is going to get their money back.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 이익에 텍스페이어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때 돌파구로서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팩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두 가지 팩터가 중요한데 하나는 그 북한 비핵화가 과연 현실적인 목표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론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정책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이게 커지게 되면 그 미국 국내 정치 혼란 상황에 맞물려서 스몰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김정은의 호응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굉장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개인적인 모욕감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퍼스널 그루츠가 있는 상태에서 쉽게 트럼프가 제안한다고 해서 응답할 것 같지 않고 이미 지금까지 응답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그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빅터 차가 이런 말하는데 굉장히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은 전략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전술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도 목표와 방향성인 크게 보았던 트럼프 개인적인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목표를 유지되는 가운데 그 실행 방식에서는 갈짓자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백승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다른 발표자들 분들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과 그리고 스몰 딜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모순되거나 양자택일의 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엔드 스테이트에 관한 것, 최종 목적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스몰 딜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방법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트럼프가 북한하고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그 협상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절충한 형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고자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국가 안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핵 전쟁이 발발했을 때 거기에 연루될 가능성 그리고 북한이 핵 관련된 것들을 확산시킬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함으로써 일거에 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NPT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미국의 오랫동안 일관된 대외 정책 목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불렀던 그 블랍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 그런 미국의 외교 안보 관련된 종사자들 대부분이 이 NPT 체제를 흔드는 결정을 할 경우에 격렬하게 반대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 영내 국가들의 조력이 너무 절실한 상황인데다가 이들이 원하는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배치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이들에게서 커다란 반발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요새 미국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한국 내 그 자체적 핵무장론 같은 거를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NPT 체제를 악화시킬 그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북핵 그 협상을 하게 되면 스몰딜 형식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예측을 합니다. 가장 먼저 현실론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핵 전력이 워낙 고도화되고 다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일괄 타결식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것은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특히 미국 조야에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연 그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북한과 회담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이 됐든 혹은 장기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됐든 일단 북한을 회담장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지 이를 도모를 할 수 있을 텐데 북한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느낄 스몰 딜을 전략적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 또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또 그 이제 그 차기
정권 연장을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없는 트럼프의 특성상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긴 회담을 하기보다는 임기 내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가시적으로 국내에 전시하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영웅이 되어서 이제 석양 속으로 이제 손을 흔들면서 떠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취하게 될 여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몰 딜을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 완전한 비핵화 아젠다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냐.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비핵화는 그 최종 목적으로 명시를 하고 북한도 여기에 동의를 한 이후 북한의 동의를 얻어낸 이후에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를 여러 단계별로 나눠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면서 이제 조금씩 그 협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전문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한 25분, 30분 정도 예상했는데 딱 그만큼 시간 잘 쓴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걸 지금 백순준 박사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적으로 전문가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올드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즘 뭐 CBID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와 스몰딜에 대한 접근법이 막 이렇게 전망이 경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스몰딜을 하자라는 핵군축적 접근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이제 스몰딜이 만약에 전개되더라도 우리는 핵 감축 혹은 군축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냥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단계론적 접근법 이런 거랑 내용적으로는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뭐 정책적 준비도 할 수 있고 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이 두 아이디어가 경쟁하고 있어서 네 분께 따로따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공유해 달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 혹시 라운드 테이블이어서 프로에 요즘 뭐 이런 저널리스틱한 논쟁이 워낙 많아서 근본적 비핵화 스몰딜 관련돼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한 분만, 안 계시면 넘어가고요. 계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뭐 두 번째 질문 이후 혹은 세 번째 질문 다 한 이후에 질문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그 과거에 뭐 바이든 행정부 혹은 뭐 트럼프 1기 혹은 그 이전에 굉장히 뭐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8년에 비해서 북한 문제에 리소스를 쓰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 안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통미봉남이라 그래서 미국은 뭐 생존과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이랑 직거래를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지금 이 언론에 스몰딜 표현이 등장하면서부터 한국은 대한민국은 패싱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오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어떤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존재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두 가지 시나리오 연결시켜서 제가 네 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우 박사님. 네. 먼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간 비핵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 기타 여러 외교 안보 채널 등을 통해서 한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추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상황을 대비해서 협상 전후로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방금 박윤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통미봉남의 문제를 가장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대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대북 정책 기조의 핵심은 최대 압박과 관여였습니다. 즉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이전에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의 대북 경제 제재 압박이 있었죠. 이것이 결국에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게 하는데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암호화폐 해킹 등을 비롯해서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를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미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한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대북 강경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도발과 같은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연합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관련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절차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스몰 D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노력 역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몰 D이 중간 단계로서의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발표자분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스몰 D 자체가 어떤 북미 핵 협상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조치, 인터림 스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가 명확히 미국에 전달을 하여야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제한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핵 군축이든 핵 동결이든 이 스몰들이 어떤 형식으로 되었든 간에 이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스텝이라는 것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계속 핵 능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핵 물질 생산이나 미사일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고 사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의 핵 능력을 증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감시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 의회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스몰 D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협조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스몰 D 성사 이후에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해서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가 매우 부족한 북미 관계에서 대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중간에 그 합의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몰 D 자체에 지나치게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미 의회를 공략해서 미 의회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여 가지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미 의회 쪽에 북한의 어떤 핵 물질 그리고 핵 군축, 핵 동결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강도 높은 사찰과 감시 체계를 요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 우리 어떤 외교력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명철 교수님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백선우 박사님 그 말씀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온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정치 그러니까 비핵화를 계속 완전한 비핵화를 이제 끌고 갈 경우에는 어쨌든 과거에 했던 우리 이제 촘촘한 제재라든지 이런 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이제 백 박사가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국제 정치학 안에는 생션 시어리를 제재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내에도 좀 계시죠. 우리 연대 황태희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생션 시어리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 논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답변하실 때 혹시 지금 가능하시면 본인은 생션의 이제 유효성을 더 믿는 그런 입장이시다는 거죠? 또 이게 작동을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혹시 가능하시면 이따가 좀 추가 설명을 조금 제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재는 작동을 하죠. 근데 이제 제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한 그 엄청난 많은 다양한 제재 중에 한 반 정도는 작동을 하고 반 정도는 작동을 못한 이런 사례인데 이제 성공한 사례에 북한이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은 아니어서 이게 여전히 국내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게 릴라이어블 옵션 중에 이제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요. 한번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김명철 교수님. 네. 예, 그 질문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인데, 뭐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정책 서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이제 부분 스몰 D를 나누는 그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각각 다르게 대응한다라는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뭐 국제정치 이론이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한 비핵화와 그 나머지 딜들이 일종의 스펙트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는 결국은 NPT가 추구했던 것이고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북한도 핵무기 없는 쪽으로 가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갈 것이냐, 혹은 포기를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웬만한 딜은, 그러니까 뭐 노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 이런 표를 하지만, 대부분의 비핵화 관련돼서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동참하고 지원하고 중재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히 안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빠르게 핵무기를 해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1기 때 하노이 회담 때 한국이 성사는 시켰는데 중재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빠지는 바람에 이게 이제 회담이 공전이 됐을 때 이걸 이어갈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라는 면에서 비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기 때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은 이러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낮은 수준에서의 군축이 가능하다라면, 예를 들면 북한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를 동결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그 대가로 미국이 어떤 거를 줄 수 있다라면, 그 자체는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게 한국을 패싱하면 어떡하냐, 통미봉남되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 통미봉남의 본질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안보의 우려라기보다는 이런 협상 과정에 한국이 빠졌고, 그리고 뭔가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줬는데 그걸 우리가 원치 않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결국은 이건 안보 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위에 관련된 것, 규범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다른 정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느 정도 수준의 군축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국이 할 수 있는, 트럼프 2기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를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 간의 관계가 좋으면 좋고, 트럼프로 직접 연결이 안 된다면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뭐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소통 통로가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의 이제 한국의 탄핵 전국 때문에 정상 간 외교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매우 뼈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복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스몰 딜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북한하고 미국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준 카드가 의도하지 않게, 혹은 의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사활적인 안보에 해가 되는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주한미군의 급진적인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계 카드들이 있는데, 관세도 될 것이고요, 무역도 될 것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뭐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 혹은 핵 확장 억지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회담들을 다 같이 준비해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목소리를 넣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지그프리드 핵과학자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 비핵화는 당장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 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유연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개념은 아닌데 이해하기 쉬워서 우리가 모두 이제 공감대가 있어서 스몰 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명철 교수님 하나만 추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 드리면,
스몰 딜이라는 표현 아래에 핵 군축 감축적 성격의 접근을 통한 비핵화, 이거는 한미 정부 간에는 뭐 인비저블한 공감대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한 핵 보유국을 요구청하고 있는, 저렇게 이제 그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접근하면은 북한은 안 나오겠죠. 그죠? 북한은 아마 핵 군축적 접근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내심 계획이야,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인 거고, 북한이랑 판이 짜지거나 북한이랑 미국이랑 딜을 할 때는 핵 군축, 핵 지위를 인정해주고 핵 군축 혹은 핵 감축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같은 양보도 미국이 하고, 이런 걸 이제 해줘야지 북한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의회나 이런 데서 잘 넘어가고, 이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 관련한 말씀 지금 주실 수 있다? 네, 그럼 이따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말씀도 한국의 한미 동맹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묶어서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한규 박. 네, 먼저 두 번 질문 답하기 전에 아까 백승준 박사님 그리고 박인희 교수님께서 그 theoretically 그 두 개가 그렇게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동감을 하면서도 mutually exclusive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말씀은 좀 없을 것 같아서, 여전히 그래서 두 시나리오는 나눠서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어떤 방향의 전략을 준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근본적인 차원의 전략적 이익이 조응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강조해서 계속 저희가 발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콜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중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한반도 너희가 좀 책임져. 근데 장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또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뭐 자명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그 임플리케이션을 생각할 때 한국이 당연히 막아야 될 국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익은 조응된다, 이 포인트는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첫 번째, 만약에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 노선을 간다 이러면 사실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그냥 바이든 정부 때 이어서 계속 가면 되니까. 그러면 뭐 한미일 3자연 계속 공고히 하면 되고, 전작권 전환도 뭐 스케줄 따라서 가면 되고,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키우는 거 그냥 계속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스몰 딜로 갔을 때 그 과정에서 물론 그것이 동결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되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이건 중간적인 목표입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디터런스가 컴펠런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컴펠런스라고 하는 건 디터런스 다르게 계속해서 데미지를, 퍼니시먼트를 가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몰 딜로 갔을 때는 컴펠런스에 쓰고 있는 우리의 채찍, 그거를 걷어들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경제적 일부 해제해야 되고, 그 디터런스 차원에서 한미가 강화했던 것들을 좀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몰 딜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이익이 종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트럼프가 이 목표를 벗어났다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장차 이렇게 스몰 딜로 간다, 지금 특히 국내 정치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트로피로서 이걸 가져가야겠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먼저 가져야 될 거는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리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뭐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뀔 때 가장 큰 문제는 프라이스 태그의 문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커스트가 뭐 매니저블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업에서 MRO 얘기하는 거, 또 뭐 방위비 분담금, 반도체 생산 뭐 투자,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런 거에서 일정 부분에 약간 우리가 호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비치면서 협상력을 높여서, 일단은 그런 거 없으면 트럼프 듣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약간의 선물꾸러미를 푸는 노력은 필요한데, 동시에 강조돼야 될 것은 그렇게 쉽게 전술적으로 튈 만큼 북핵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트럼프도 잘 이해하고 있다시피 지금 김정은은 1960년대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그 양쪽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 한반도 내 위협을 제고하면서 그렇게 양쪽으로부터 다 그 얻을 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카드 플레이를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신냉전 시대를 막 강조하면서 그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가 단순히 그렇게 외교적 트로피로 가져갈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걸 건드리는 순간 지정학적으로 이 지역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중국 견제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하고도 어긋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꾸준하게 발신해서 좀 트럼프 행정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플랜 B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스몰 딜로 가서 국내 정치적으로 불안이 갔을 때 뭐 트럼프가 본인 스스로 계속 강조하는 건 젤렌스키한테 너 카드가 있냐? 그럼 저희 카드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어느 차원에서는 플랜 B라고 하는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걷어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포지셔닝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핵무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5분 내 얘기하기는 제가 다 미처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핵무장은 굉장히 잘못된 루트라는 생각이 들고 비용이 일단 너무 크고요. 그리고 스몰 아스널로 남북 간의 핵 균형이 이루어져서 뭐 퍼펙트 디터런스 올 거라 하는 것 자체가 그 미소 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핵 경쟁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래서 그거는 전 플랜 B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 그 미국이 없는 차원에서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소다자 차원에서 뭐 저기 한일호라든지 한국 유럽이라고 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저희도 네트워크를 좀 빌드업을 해서 미국이 없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전히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핵 첨단 무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AI 제가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이미 뭐 인프라 차원에서 보통 뭐 최근에 발표된 인덱스 봐도 한 세계 5위 정도의 AI 능력 갖추고 있고요. 그 독자적인 생태계를 그런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대안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카드를 계속 이렇게 내비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을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 일괄 타격식으로 나올 때와 그리고 스몰 딜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떤 형태의 협상에 나서든 간에 북한을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김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일단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외교적인 입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한반도의 향방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스몰 딜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스스로의 영향력, 외교적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약간 전략적인 약간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회담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하고 미국이 어떠한 형태의 협상을 타결하고 나면은 그 후처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대부분 한국한테 떠밀리게 될 것인데 어차피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기에 이런 것들을 협조할 수 있으니 이런 아젠다를 반드시 관철해 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우리의 그 발언권을 키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를 당연히 유지를 해야겠지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그 확장 억제 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아젠다가 올라가는 걸 최대한 통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의 국제 정치적인 그 입지가
2017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매력적인 걸 많이 제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성급하게 어떻게 다소 충동적으로 조기에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미국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트럼프를 비롯한 고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그들의 뭐 취향을 저격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들의 이익,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국제적인 이익이 북한 이익과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와 한미 동맹을 강고히 유지하는 거와 굉장히 합치한다는 걸 강조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는 그 백선호 박사님은 이제 의회랑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전 좀 다른 측면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더 블랍이라고 하는 그런 대외 정책 전문가 집단하고 일종의 그 유사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외교 안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나 한미 동맹에 큰 그 균열을 가져올 만한 행동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상황을 연착륙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아예 그러한 시도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외교 안보 전문가들과는 사이에서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사전에 그런 그 외교 안보 전문가들 워싱턴 조야에 있는 분들하고 라포를 강하게 형성함으로써 그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있는 움직임을 좀 조기에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북한 뉴클리어 파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백악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거는 그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한 발언이 아니라라는 말을 이렇게 얻어냈던 것처럼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확정적인 답을 받아냄으로써, 공식적인 코멘트를 받아냄으로써 트럼프의 손발을 묶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그 사나운 말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발을 억제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또 사소한 그 오판이 그 확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 위기 관리 매뉴얼 같은 걸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끝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그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잘 들었습니다, 백승중 박사. 그 김양규 박사님이 이제 두 번째 질문 답변 중에 잠깐 한국의 핵무장이라 그런 표현이 너무 세고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이제 자체 핵무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자체 핵무력에 대한 논의가 요즘 아주 많이 되고 있죠. 더군다나 저도 뭐 최근에 알게 된 표현인데, 뭐 민감 국가라는, 그게 이제 뭐 SCL이죠. 네, Sensitive Other Countries List인데, 그런 표현이 문제가 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뭐가 거래가 혹시 시작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지? 뭐 하는 더 안보 불안증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핵무력 보유 시도 혹은 뭐 초기 단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돌고 북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와 관련된 의견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부터 내년 중간 선거까지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다들 미국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하원 의원들은 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리타이어 할까 이런 거 잘 안 밝히는데 상원 의원들은 이제 그런 걸 밝히는 거 많거든요. 이제 유지들이고 뭐 나이도 많고 해서 시니어들이고 요즘 뭐 인사청문회 대충 다 끝났습니다만 혹은 뭐 이렇게 투표하는 거 보면은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를 던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애매하게 투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원 의원 중에 2년 후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은퇴하겠다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년도 트럼프 1기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미국의 자유의 수호자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보편적 트럼피즘이 됐어요. 일반 투표, 저 선거인단 투표 다 이기고 공화당 의회, 화이트하우스, 캐피털 다 장악하고 보편적 트럼피즘이 됐지만 어쨌든 이게 또 자성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없어서 2년 후에 중간 선거에는 집권당이 다시 이길 가능성이 커서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을 해결하면서 휘를 받았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까지 얼마만큼의 외교적 리소스를 쏟아붓느냐 이거는 지금부터 2년 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교하고 더 고민하고 뭐 이래야 될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 우리 또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트럼프가 리소스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소스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전이 좀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주 그냥 뭐 대학교 수업하듯이 101 핵감축 혹은 뭐 핵감축적 뭐 한반도 특수정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면은 자 통제하고 그 정보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미국이랑 공유를 한다고 북한이 약속을 해요. 그럼 당연히 한미 군사훈련 전략자산 들어오는 거 인포메이션 북한에 줘야 되는 거죠. 그건 원어원이에요. 그거는 군사 협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걸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가 진전이 발생했을 때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념적으로 저기 시청이랑 광화문 앞에 서 있으면 막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싸우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80% 이상 국민들이 합의하는 게 두 개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수출하고 교역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국제사회의 의존성이 큰 나라다. 또 하나는 진보를 떠나서 한미동맹 가장 소중한 외교안보 자산이다.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는 부분인데 북미 간에 뭐가 드디어 과연 이루어져? 트럼프 2기에서 한미동맹 어떻게 되지? 우리 군사정보 다 같이 다 공개하고 까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긍정, 부정 어떤 것이 있을지 뭐 조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선호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북미 관계의 진전이 한미 동맹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일 텐데요. 한반도 내 안보 불안이 상당히 완화되고 군사적 긴장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돼서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많이 이제 없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 역시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안고 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조건부의 영향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개선되고 좋아지는 상황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굉장히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그 북미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북미 협상이 재개가 될 때 한국이 두 국가 사이에서 협상이 성사되고 협상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두 국가 모두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제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정적 영향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통북 봉남의 재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통미봉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을 통하고 남한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관점에서의 어떤 표현이었지요. 근데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 정부의 그런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한국의 어떤 영향력을 한반도 내에서의 쥐고 가겠다는 좋은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기로의 시점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한계를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북미 관계가 직접적으로 양자 대화에 의존을 하고 이런 두 국가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서로 직접 이야기하는 상황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패싱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말 이제 코리아 패싱이 되는 사우스 코리아 패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크게 약화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미 확장 억지가 약화될 가능성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센티브, 인듀스먼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한미 확장 억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크게 약화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나쁜 단초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 박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되면 어떻게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냐 해서 결국은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한 의미나 좀 접근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 진전이 관계 개선이고 뭐 한국 전쟁에서 전쟁을 했던 두 나라가 70년 넘게 적대적으로 있었다가 관계 개선을 된다라면 이 자체로만 본다라면 한미 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북한 위협 억제하고 안보 향상시키고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핵 위협이 감소되고 혹은 해소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목표했던 상당 부분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북미 관계 진전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으로 보냐라는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적대 관계가 해소된 게 너무 급작스럽게 바뀐 나머지 북미 관계가 개선된 나머지 동맹의 이익이나 동맹과의 관계보다도 북한의 이익을 더 챙기는 그런 결과, 예를 들어서 뭐 우리와 상의 없이 주한미군 철수한다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질문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라면 사실은 이런 식의 시도가 가능도 하지 않을까, 뭔가 협상 딜 차원일 수도 있고 뭐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미 관계의 진전 수준이 한국의 이익을 배제하고서 정도로 두 국가가 가까워진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라면 아마도 이 경우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하는 거래적 관점에서 뭔가 더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협상의 일환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은 뭐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요새 좀 글 읽다 보면은 트럼프의 지금 외교 정책은 매우 혁명적이다라 그렇게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한미 동맹이 분명히 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협상 카드나 그런 대응책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박인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할지 아니면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북한 비핵화를 앞에 두고 이제 군축을 추진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물론 어떻게 협상 프레임을
만드냐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목표했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라는 것과 전 협상 자체를 만드는 데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협상 테이블 안에서 뭘 인정하고 무엇을 내줄까의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드는 거. 그게 뭐 한국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런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러 관계가 가까워진 것도 하나의 변화이고 또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있었던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특별한 관계가 이런 협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그런 게 작동한다라면 비핵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협상은 성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물을 낼지는 분명히 이제 고민이 되고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군축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결국 북한의 핵 문제, 용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 작업이 분명히 그러니까 작업이라기보단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고민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을 실체적으로 용인을 안 하고 협상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군사적 갈등이나 긴장이나 이런 걸 계속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북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일 것 같아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국제법적으로 규범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대가가 따를 것이고 그 대가로 우리가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부분이 없고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섞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김현규 박사님. 네, 박인희 교수님 말씀해주신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훨씬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고민을 해봐라고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숙제를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행복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된다면 안보 대 안보 어디까지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건 너무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저는 그 장기적인 북핵 문제 해결의 임플리케이션보다 그거를 지금 트럼프식으로 접근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또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부닥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나이더의 동맹 이론에서 얘기하는 연루방기 딜레마가 여전히 중요한 컨셉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박인희 교수님 너무나 좋은 프레임을 처음부터 주셔가지고 여전히 끝에까지 이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자체보다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게 개선되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북미 간의 어떤 기적적인 어떤 조치가 마련돼서 관계 개선된다 그러면은 이제 연로반기 딜레마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동맹국 사이의 공동의 위협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럼 한국도 반기에 대한 두려움 줄어들 거고 미국이 다중 위협 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국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뭐 대만 문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도 없어질 거고 한미 동맹도 단순한 한반도 동맹이 아니라 인텔 동맹 그리고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되는 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왔을 때 북한이 응하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님이 핵국가인데 무슨 소리냐. 뭐 비핵화는 뭐 추구도 없다. 그리고 강낭 콩떡을 먹어도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나선 상황이고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선제적 핵공격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 원치 않는 전략적 페이션스,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상황이 계속 가게 되고 스텔메이트 계속 가고 그 사이에서 그 사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좀 챙길 걸 챙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스몰 딜로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갔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느끼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어프리시에이트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딜에 들어가는 것이 되면 그럼 공동의 위협 인식이 없는 거니까 스나이더가 강조했던 연로반기 딜레마 맥시멈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태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은 각자 도생하는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한국도 독자 핵무장 얘기가 더 강해지겠죠.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국도 전략적 선택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박인혜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 미국 올인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동맹 정책이었던 것이고, 트럼프식으로 거래적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한국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한미 동맹을 지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Why not China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가지게 된 전략적 선택의 부담감, 그런 것 또한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지금 이 북미 관계 진전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가지게 된 임플리케이션이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미 전략적 이익의 정합성이 유지되고 우리가 대미 협상을 계속 강화하면서 독자 안보 역량 강화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경로에 동시적으로 대비하면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트럼프가 강조하는 유연성을 보이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트럼프 시기에 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방금 김양규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핵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하고 그 미국이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조치에 합의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행이 됐을 때 한미 동맹에는 큰 그 한미 동맹의 갈등이 될 만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협력 관계에서 갈등의 씨앗은 결국에는 이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누냐로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북핵 위협이 줄어들어서 그 한미 동맹이 떠안는 부담이 줄어들면 당연히 관계를 쉽게 매니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타격 능력, 그러니까 그 ICBM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북한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시했던 핵 동력 전자유도탄 잠수함 건조, 이런 거를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폐기시켜 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북한의 2차 타격 능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줄어들게 되면은 한국 내 핵무장론 같은 것이 많이 이완이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부담도 상당히 경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북핵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 경우에는 거기에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상당히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거를 어떻게 나누냐를 가지고 하는 갈등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북 관계가 진전이 됨에 따라 이제 북한을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시킬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면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요. 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한국과 미국 간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은 큰 북핵과 관련된 거를 이제 협상에 집중하는 반면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한국이 담당을 하고, 또 이후에 상황이 좋아진 이후에 그 개발 협력 같은 거 이제 한국이 담당하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는 상당히 큰 상호 신뢰와 존중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건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할 가능성이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북 관계가 향상된 게 혹시 한국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한미 동맹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얘기했던 것과 같은 트럼프가 한미 동맹의 중요한 그 사안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한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강요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그 균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또 한국이 외교적으로 소외될 우려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이국과 관계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발전된다고 한들 한국에게 대화를 제외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또 반대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 또한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서 그 우리의 국익이 과연 그 북미 관계의 진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익 없는 협상이 발생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비단 이익을 거두는데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북핵 위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비핵화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그 양쪽이 상응 조치를 시행하는데 감시와 검증 메커니즘이 부족해서 한미 동맹만이 거기 그 약속한 거를 이행을 하고 북한은 그대로 핵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현실주의자들이 항상 우려하는 상대적 이익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 한반도 내에 그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 영향은 북한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큰 판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북한이 협상에 동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인 그 전략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현장에서 만들어서 드린 질문 말고 준비한 자료집에 있는 질문은 다 상세한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간단한 코멘트 혹은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세 분인데 딱 세 분한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관련 연구 많이 하시는 김강진 박사님, 네. 네, 저는 질문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지금 이제 스몰 딜, 시베이 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지정은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라운드이시니까. 지금 네 분 발표자 상당히 공통점이 스몰 딜러 가든 시베이 딜 가든 좀 기간도 좀 많이 걸리는, 즉 북한 위협이 감소될 때까지 기간도 걸릴 것이고, 좀 한국이 좀 배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좌우간 좀 긴 기간 동안에 좀 우리 안보가 좀 취약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또 확장 억제 강화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양규 박사님이 핵무장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빼고 우리가 확장 억제 강화를 할 때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현재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그다음에 CNI까지 갔어요. 더 나갈 수 있는 확장 억제 옵션이 우리가 상상 가능한 옵션이 별로 안 남아 있는데 가능한 옵션이면 핵 공유가 남아 있겠죠.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든지 또 한국 내에 위치한 한국군이든 미국 사령부에 핵무기를 지정한다든지 이 정도가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피지블한 옵션이 될까, 대책이 될까, 이 질문인데요. 일단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핵무장을 미국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2023년도 스트레티지 파스처 커미션이나 작년에 나온 헤리티지 보고서에 보면 미국은 공통적으로 동맹국이 핵무기 가지면 다 미국의 행동의 자유 억제하고 국익에 굉장히 반하기 때문에 확장을제 강화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전술 핵무기까지 언급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국내 정치 수용 차원에서 좀 가능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간단하게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네.
질문 짧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 문제, 특히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노장이라 할까요? 그동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신진 젊은 학자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발언을 할지 사실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동안 우리들이 늘 논의했던, 절대로 손아귀 손가지 마십시오. 늘 논의했던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 면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지금까지 논의한 얘기를 보고 나중에 또 코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제 나중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북한 핵무기를 누가 부추겼는가를 해서 내가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6.25 전쟁 끝나고 820개라는 핵무기가 들어왔었고 72년도에 핵탄도 미사일이 비밀리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협약을 맺어서 나중에 이제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니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란하고 북한을 지명하면서 악의 축으로 해서 탈피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핵무기를 수준이 개발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제는 북한이 절대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를 하지 남한으로 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얘기냐, 만약에 남한을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은 남북 같이 괴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어떤 제재, 문화적인 제재, 모든 것을 감시하에서 러시아, 미국, 일본의 핵무기를 갖지 않으니까 미국 빼고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세 나라가 감시하에서 경제적인 체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체제를 다 풀고요. 경제적인 어떤 발달할 수 있게끔 지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선생님 간단한 자기 소개 예,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는 제일 비전문가일 것 같은데 한종수라고 작가입니다. 네. 전쟁사 책을 좀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요. 뭐 여기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 근데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뭐냐면은 우리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뭐 여기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어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 근데 그게 적절한 단어들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제 정치 여기 분야만 특별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 학회에서라도 좀 어휘를 좀 많이, 우리말 어휘를 좀 많이 알겠습니다. 개발해가지고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선생님 말씀은 그냥 다 저희가 잘 새겨 듣는 걸로. 네, 외국에서 들어온 뭐 이론과 개념이다 보니까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생님 말씀도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멘트셔서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강대국끼리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개방하는. 근데 이제 그 대전제는 북한의 성장과 개방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대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북한과 성장과 경쟁이 또 다른 차원의 분단이 아니라 국제 질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국제 질서에 이렇게 개방하는 트랜스퍼런스한, 당연히 그러면 이제 김정은 체제도 끝나겠죠. 두 번째로 장기 집권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캄보디아예요. 40년 좀 넘었어요. 김씨 패밀리 3대 지금 8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끝내야 되는 게 저는 한국의 국제정치학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장군님 질문을 자연스럽게 마지막 코멘트로 한 3분 정도씩 쓰시면 되겠는데, 이번에는 괜찮으시면 반대로 시작할까요? 백순준 박사부터. 사실 확장 억제 플러스하고
한국에서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핵무장 초기 단계하고는 막 교집합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딱 이렇게 자르기는 어렵더라도 김강진 박사님처럼 확장 억제 지금 많이 왔는데 더 할 게 뭐 있냐, 뭐 캐주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질문이시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의도하든 안 하든 살짝 뒤로 물러나서 북미 간에 뭐가 되면은, 아니 완전히 핵무기 제거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 우리는 지금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저 북한이 완전히 손 내려놓을 때까지 핵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지금 한 65%, 70%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학자로서 연구자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얘기를 한 3분 정도씩 정리합시다. 네.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김 빠지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오히려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있을까 하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력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핵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보복을 안 할 것인가, 그게 100%라고 장담을 못 하더라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확장 억제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더 강화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술 핵무기 같은 걸 국내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전술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보복용이 아니고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1차 타격에 대한 불안을 서로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안정성을 한반도 내에 있는 위기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잘 유지를 하고 관계가 흔들림이 없는 쪽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군사적으로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게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지금 페이퍼 하나 쓰고 있고요. 실험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곧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거고요. 제가 발견한 가장 절망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계속 한국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의 핵무장 지지율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2023년에 워싱턴 데클레이션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한 조치들이 마련되는 순간에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퍼즐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은 굉장히 지금 안전하다, 80% 이상 핵무장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퍼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백순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할 정도의 익스텐드 디터런스가 걸려 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게 느낄까? 5개 시나리오를 주고 데이터를 검증해봤는데 그 확장 억제도 3단계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 전술핵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뭐 핵 전략자산 상시 배치, 그다음에 CNI 맥시멈으로 가는 거 다 했는데 핵무장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다 해봐도 한국 사람들이 이 모든 시나리오보다 핵무장을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카운터해야 되냐,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제가 5번째 시나리오 줬던 게 아까 말씀드린 AI 곱하기 뉴클리어 넥서스에서 비핵 첨단 무기 체계가 여전히 핵무기보다는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래도 지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른 확장 억제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거 이제 결과를 발표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결국 지금 핵무장론자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것들은 북한도 마찬가지, 병진 노선도 마찬가지고 핵무장이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굉장히 경제 효율성이 있는 조치다. 핵무기 만들면 이제 안보가 확보되는 거 만능의 보검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소간의 핵 분쟁 경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2차 공격력을 달성할 때까지 무한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SLBM까지 가야 되고 SLBM을 확보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지금 미국이 핵심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AI 자산을 보면 ISR 자산 강화되고 MD 능력 강화되고 전자기 능력 강화돼가지고 1차 공격력에 준하는 능력으로 AI 곱하기 누클리어를 했을 때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들려주었을 때 비로소 한국 국민들이 그럼 꼭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수용성을 보이는
근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한미 확장 억제는 이미 너무 강력하고요. 추가적인 조치보다는 그 핵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가 너무 오래됐고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안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한국이 퍼블릭 오피니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앞에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그 통일연구원에서 했었던 그 통일 안보의식 조사 제가 이걸 봤더니 지난 한 4, 5년 동안 핵 보유 그 선호도도 높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미 이 해구산,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도도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일종의 퍼즐이고요. 이것 때문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핵을 가짐으로써 물론 억제력도 늘어나겠지만 혹은 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거 외에 다른 불안 외에도 한국이 핵을 갖고 원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뭐 지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 거기에 대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퍼즐이고 저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딜하고선 이렇게 핵 포기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어떡하냐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건 맞지만 냉전 사회 미소 간의 관계를 봤어도 이 군축이나 군비 통제 협상이 원라운드로 끝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통해서 안보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아예 미소 간의 협상을 안 하면서 대립할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에서는 군축 군비 통제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서 핵무장도 좋아하는 한국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미 동맹과는 별개로 그냥 핵무장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미 동맹 때문에 한미 동맹이 어떤 확장 억제가 불안해서라기보다는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핵무장 자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뭐 괜찮겠네.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은 그러니까 뭐 70% 뭐 80%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핵무장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핵무장 자체에만 가지고 놓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때 핵무장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훅 떨어집니다. 한 20%대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국민들이 핵무장을 해야겠다.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핵무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걸 너무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좀 과장해서 한국 많은 국민들이 마치 모든 국제사회의 제재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나선 것을 좋아한다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트럼프 임기 내에서 자꾸 또 이러한 경향이 또 강조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트럼프의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계속적으로 뭔가 동맹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고 했던 이 트럼프의 경향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어떻게 기회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여론을 더 과장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트럼프 임기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앞서서 발표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의 어떤 제왕적 리더십을 좋아하는 성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핵무장을 원했는데도 용인하지 할까 말까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어느 한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맹에 대한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맹이 핵무장을 해서 미국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 트럼프에서도 이기에서도 용인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확장 억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정말 그 최고 가장 강력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 스텝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이제 전술핵 재배치인데요. 이것이 과연 피저블한가? 가장 피저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을 갖다 놓으면서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또 두 번째로 그 기타 많은 여러 가지 그 동맹에 대한 그 한국의 입장에서 더 많은 어떤 전략자산을 배치해 달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 좀 귀찮은 문제들을 좀 일거에 트럼프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저블하고요. 또 약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국내 한국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운 차원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억지력이 정확하게 더 작동을 하려면은 과연 북한이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끼어들어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의지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점점 높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핵무기가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 본토에 와 있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정말로 미국이 유사시에 이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하게 만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훨씬 안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알뜰하게 썼더니 한 2, 3분 남았네. 혹시 뭐 추가 한마디 하실래요? 누구? 괜찮으세요? 누가 뭐 한마디 하시겠어? 예, 그러면은 저 박은희 교수님이 첫 번째 저한테 이제 그 대북 제재 제재 작동을 어느 정도 믿으시냐고.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맞습니다. 이제 제재가 만능이 아니죠. 그래서 북한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에 제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재라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러북 간의 어떤 군사 협력, 동맹이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훨씬 일기 때에 비해서 그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재가 나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게 뭔가 거대한 목표를 이루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부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거대한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으면은 외교안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프라이빗한 곳에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사석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김양규 박사가 있는 동아시아연구원 EAI가 이제 성공을 해서 EAI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모델이 있다,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산에서 얘기하는 아산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아산연구원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구체적인 찾아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전술핵은 가져올 게 없다,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져오고 뭐 추가 비용을 우리가 미국 정부에게 대주자,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핵 보유가 531이에요. 그죠? 5는 흔히 말하는 뉴클리어 클럽, 그 N5 5개 국가 인정하는 거. 그걸 뭐 인정한다는 것도 이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3개 국가, NPT에 들어가지 않은 3개 국가, 그다음에 NPT에 들어갔다가 뛰어나는 북한 모델, 이렇게 5, 3, 1인데 뭐 3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고요. 3이 이제 이스라엘, 파키스탄, 뭐 인도인데, 이 나라들이 뭐 우리가 때려서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딱 거기서만 작동하는 뉴클리어 이제 디터런스 모델이고요. 북한은 이제 그렇다고 북한이 뭐 미국 본토를 때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레토릭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는 물론 동부까지 닿는다, 뭐 뉴욕까지 이제 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적 검증과는 무관하게. 근데 이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시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는 게 한목적적인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90년대 공산국가들이 우르르 무너질 때 이제 북한은 어느 국가도 선택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생존 전략을 택합니다. 그게 핵 개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핵 개발을 왜 그때 뭐 김일성, 김정일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계산 중에 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으로 상징되는 초강대국을 한반도에 계속 묶어둔 효과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 50개, 60개 되는데 그냥 이대로 흘러가서 한 10년 있으면은 531이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어서 531이라고 알지 한 10년 지나면은 그냥 젊은 세대들은 3하고 1을 구분도 못해요. 그냥 9개 핵 보유 국가가 전 세계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0개, 60개 되는 그 1의 핵무기가 다 핵탄두가 그 정도인데 아마 10년 안에 그게 한 150개까지 갈 겁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뭘 이루어낼지 그건 알 수 없는 노력이고 다만 70% 정도에서 유지되는 핵 무장 지지로는 일반론적인 얘기고 아까 말씀처럼 전문가들은 한 30%, 2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하한 북미 간의 협상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걸 이제 변화의 모멘텀으로 어쨌든 온 국민적 에너지를 동원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제가 하면은 제가 93년도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93년도에 유학을 시작했는데 유학 시작하기 전에 그때 막 배낭여행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디 미국의 엄청 시골로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게 92년 1월 2월이었는데 그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로키 산맥 밑에 그 시골집 홈스테이를 한 2주 하는데 아침에 그 할아버지가 막 깨우면서 그 덴버 타임즈라는 신문에 어우 저 북한하고 남한이랑 비핵화 합의했다고 니네 곧 통일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92년 2월인가 1월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제네바 합의할 때 뭐 대단한 뭐가 어떻게 될 줄 알았죠? DJ가 또 평양 순환공원에 첫 도착할 때 와 드디어 한반도에 무슨 변화의 물결이 이르는 줄 알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도 9.19 합의할 때 더 큰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웬걸요? 2달 만에 덴코 그 아시아 그 뱅크 사태 터져서 그냥 휴지조각이 됐죠. 또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기대가 그 실망이 반복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소스를 북한 문제 해결에 쓸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 장담 못하고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일수록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과 집요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분 전문가분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또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2025년도 한국국제영사학회 충기학술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영사 2025년 첫 학회였고요. 첫 학회가 빨리 끝나나 했더니 딱 제 시간에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3분의 사회자님들, 또 10분의 발표자님들, 또 6분의 토론자 분들께서 수고해 주셨고 이제 큰 박수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